어,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던 2인차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사회를 맡아주셨던 부사매대 김동엽 선생님께서 이제 필리핀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으셔서 제가 2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희숙입니다. 어, 발표와 토론은 동일하게 같은 시간으로 진행이 될 건데, 발표는 25분, 그리고 토론은 10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5분 중에서 가능하면 20분까지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5분은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양창원 선생님께서 필리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고, 이에 대해서는 김동엽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양창원 선생님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어, 2024년 필리핀 국가 리뷰를 맡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양성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발표의 제목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국내외 안보 위기의 연속이라고 잡았는데요. 정치적 양극화의 경우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현재 권력과 그리고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미래의 권력을 얻기 위한 세력 간의 다툼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국내외 안보 위기는 이 서필리핀의 즉 남중국해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 그리고 2024년 이제 필리핀 내부에서 발생한 이 간첩 사건을 이제 함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이 마르코스 정부는 이제 사실 안정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의 지속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필리핀은 이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진영의 연합으로 이제 2022년 6월에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두 세력 간의 권력 암투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난해 국가 리뷰에서도 김정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세력이 2028년 대선 승리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 대권을 두고 이 권력 갈등이 조기에 점화되었다라고 이제 표현되고는 하였는데요. 2024년에는 이러한 권력 연합 간의 균열이 지속되었고 또 갈등이 보다 극적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두 진영의 갈등은 사실 연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음, 바로 이 헌법 개정을 두고 이 양측 세력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외국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이제 공공 서비스나 교육, 그리고 이제 언론사 소유에 대한 자유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 개정을 추진했었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두테르테 진영에서는 이 헌법 개정이 마르코스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르코스의 헌법 개정이 그가 과거 마르코스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그 필리핀 독재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마르코스 시니어의 그 행보를 따르는 것이라는 이런 정치적 비난을 이제 지속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헌법 개정을 두고 나타난 양측의 충돌을 정치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두테르테는 살아있는 권력에게 이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이제 의도를 보인 것이고, 동시에 마르코스 행정부가 이제 무능력하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정치적 수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사라가 교육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이제 마르코스 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나 행정가로서도 굉장히 무능력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도 어떠한 이 마르코스 세력을 확장하는 걸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반대급부로 능력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마르코스는 이 자기 진영에 있는 이 두테르테 진영에 대해서 여전히 인권 탄압과 어떤 불법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이 ICC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 중인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재임 시기에 발생한 어떤 초헌법적인 사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제 부각시키고 반복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두테르테 진영의
일단 이제 인권을 탄압하고 또 필리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 의회에서 진행된 이 두테르테 청문회에서도 두테르테의 과거 행적을 이제 계속해서 문제 삼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제 우위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라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이 탄핵의 사유로 지적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가 사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적절한 그 이제 특활비 사용 문제 그리고 부패 의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암살 위협 발언 뭐 그리고 그 사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불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진행된 제가 직접 한 인터뷰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 사라에 대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다바오인데 이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두테르테 진영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긴 하겠지만 이 마르코스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두테르테라는 그 브랜드가 정치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라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루머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 간에 회자되면서 어떠한 그 양측에서 정치적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갈등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이 결정적 사건으로 사라의 내각 사퇴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라가 원해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마르코스 세력에 의해서 사퇴를 당한 것인지에 대한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사퇴가 이게 부통령실이나 교육부에서 발표된 게 아니라 마르코스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 사라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이 이 마르코스 진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어떠한 그 마르코스 세력이 사라의 두테르테에 대한 미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이다라고 현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실 사라가 2022년, 2023년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똑같이 사용해 왔는데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즉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사라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와 의혹 제기는 어떠한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마르코스 세력의 두테르테 견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3년 일이지만 두테르테 정권에 의해서 약간 비판적이었던 그 리마가 마르코스 행정부에서 석방된 것이나 그리고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존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ICC가 필리핀에 들어와서 두테르테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이 약간 두테르테의 의지에 따라서 두테르테가 원한다면은 협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상원과 법무부도 역시 ICC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등이 이게 양측이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라가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향후 어떠한 공직에도 나갈 수 없게 되는데요. 현지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 상원에서는 부결된다라고 보더라고요. 현재 상원이 2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1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사라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현재 4명이 사라 쪽이고 그리고 마르코스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4명 정도 된다. 그럼 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그리고 이 서로 연결돼 있는 이 네트워크에 따라서 실제로 사라가 하원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상원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사라를 탄핵시킨다는 자기가 주도해서 탄핵을 시킨다는 그런 이미지가 어떠한 탄핵의 역풍 그 정치적 역풍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이 역시 실제로 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탄핵에 대한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의 갈등이 이제 극단으로 이제 치닫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 권력을 위한 뭐랄까요? 그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에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으로 다시 나서겠다고 선거 등록을 마쳤고, 그리고 현재 시장인 이 세바스찬 두테르테가 이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이제 자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기존의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이었던 노글레스가 야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두테르테 파였지만 현재는 이제 다바오 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노글라레스가 이 지금 현직
시장인 이 세바스찬 두테르테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두테르테가 자기가 시장으로 나서서 시장이 되고 자기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자신의 시장 자리를 아들인 세바스찬이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꼼수를 이제 벌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테르테 가문이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선거에서 많은 인원이 출마를 하면서 사실상 이 다바오 지역은 두테르테 정치 가문이 왕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마르코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북쪽의 일코스 노르테를 중심으로 세력 구축을 공고화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라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5월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은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안보 위기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서필리핀의 흔히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필리핀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또 해양 주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두테르테 정부에 이어서 마르코스 행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이 군사적 확장과 그다음에 필리핀 어부들에 대한 이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필리핀 시민단체하고 해안경비대가 크리스마스 호송대라고 불리는 이 작년 12월 25일에 벌였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호송대라고 불리는 이 물자 보급을 위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등 어떤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가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히 유의미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군도 해상교통로법을 제정해서 이 서필리핀의 선박과 항공에 대한 이 항행을 이제 필리핀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해양구역법을 만들어서 이 서필리핀의 지역이 명실공히하게 필리핀 영토라는 것을 이제 국내법적으로 딱 못을 박으면서 이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부분이 그 스파틀리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필리핀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지역 이 섬이 필리핀의 영토다라고 이제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은 국내외 및 대외 안보 위기인데요. 필리핀은 2024년도에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등과 같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 합동 해상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또 미국으로부터는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서필리핀해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필리핀 정부의 실제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변 국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또 중국의 서필리핀의 진출을 견제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필리핀 안보의 위기가 필리핀 내부에서도 발생을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긴 한데 이 현지에서는 앨리스 고어 간첩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필리핀 루선에 있는 작은 소도시인 반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불법 온라인 도박과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이 불법 단체와 이 반반의 시장이었던 앨리스 거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앨리스 거에 대한 신분,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이 필리핀 사람이 아니다. 정확히는 중국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앨리스 거가 정치적 배경이 거의 없던 가운데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 어떤 중국 정보부의 자금 지원으로 가능했다라는 의혹이 일었고 이것에 대한 증언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앨리스 거가 중국의 스파이이며 그리고 필리핀 지방 정부를 이제 중국의 스파이가 장악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현재 이 사건은 이제 필리핀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앨리스 거 사건이 이제 간첩 활동이다라고 이제 오피셜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중국 정보부에서 관리했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간접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앨리스 거가 중국의 간첩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인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앨리스 거가 공식적으로 인신매매 혐의와 뭐 부정축제 혐의로 이제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온라인 도박 사건, 그 보고라고 불리는 이 필리핀에서는 이 온라인 도박이 확장되는 것이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이 대대적으로 승인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유입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보면은 어, 이 또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두테르테의 견제를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현지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 사건이 중요하게 거론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필리핀의 국가 안보와 행정 체계가 얼마나 이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신분을 속이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는가 하면, 또 안 그래도 이제 서필리핀에서 이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스파이라고 이제 강력히 의심받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필리핀 내부에서는 내부 안보에 대한 위기감까지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경제인데요. 2024년 필리핀 경제는 작년 대비해서 2023년 대비해서 이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6% 정도 약 GDP 성장을 보이면서 베트남보다는 약간 낮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2024년도에 작년 이 국가 동향 설명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양파값 파동과 이 쌀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한 문제였는데, 2024년도에는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쌀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소 안정시킨, 인위적으로 안정시킨 물가 관리였는데요. 근데 이럼으로써 사실은 외부로부터 쌀을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안보 위기에 대한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필리핀 관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났고, 또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경제가 살아나면서 필리핀 안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등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주도하는 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이 건설 경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았고요. 실제로 이제 필리핀 현지에 와 보니까 이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거대한 공사장이다라고 이제 불릴 만큼 어딜 가나 높은 건물과 또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민다나오 이 다바오 지역은 약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닐라에 비해서. 이에 따라서 과연 이 BBM의 효과가 정말 이 필리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유의미하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발전의 지역적 격차가 이제 크다는 점과, 이제 BBM의 진행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이제 발전 프로젝트가 몰려 있고, 또 마닐라나 세부 등 이 기존의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BBM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홍수 대비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10건이 넘는 이제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BBM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의혹이 이제 이러한 의혹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국가 부채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국가 주도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필리핀 정치와 경제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 이 사업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이 BBM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BBM이 이끄는 경제 성장의 그 후폭풍이 어떨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 경계와 경고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외 관계인데요. 제가 연습할 때는 20분 안에 끝났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네요.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는 앞서 잠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지만, 서필리핀의 분쟁 관련해서 이 필리핀 정부가 주변 국가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뭐 합동 해상 훈련을 좀 더 큰 규모로 대규모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이제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전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 이제 외교 관계가 75주년을 맞이해서 이 서로 간의 양국의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한국의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확대하고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좀 더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및 이제 방산 분야에서 특히 한국산 방위산업과 협력해서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또 이제 현대중공업 및 수빅 지역 조선소에서 필리핀 해군과 미군의 선박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이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필리핀과 미군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에너지 분야인데, 이 아버지 마르코스 시기에 건설되었던 이 바탄 원자력 발전소가 이 발전소를 이제 필리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좀 더 구축하고 있고,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원자력 수출 기술 수출에 관해서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협정을 FTA를 맺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조속히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4년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한국과 필리핀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양국의 지금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2024년 이제 필리핀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두 거대 세력인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마르코스 권력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사라 두테르테를 중심으로 한 권력 재편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서필리핀의 문제와 앨리스 고 간첩 사건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반중 정서가 약간 심화되고 있고 필리핀 내부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 부분에서는 완만하지만 확실한 경제 회복의 기미가 나타났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주도 성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지역 문제, 지역 발전 격차라든지 뭐 국가 재정 문제라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좀 더 이 후폭풍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화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음, 혹시 화면 공유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아, 네, 우리 양청원 선생님 이 필리핀 2024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보내주신 원고도 잘 읽었고 아무튼 뭐 제 슬라이드는 한 3장밖에 안 돼서 잠깐 이 곁다리 얘기를 좀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필리핀 연구자는 아주 학회 내에서도 아주 귀한 많지 않아서 귀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까지 주로 이제 정보모 선생하고 제가 국가 리뷰를 해왔어요. 우리 물론 뭐 어민 선생도 하기도 했는데 우리 그 원로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필리핀을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박사명 선생님, 뭐 박승훈 선생님, 서경교 선생님. 근데 대부분 이제
비교 연구하고 딱히 이제 필리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연구했다기보다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창원 선생님이 학예도 이제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마치시고 해서 아주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 학회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우리나라에 그 필리핀 관련된 연구자가 없냐? 이 학과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부산 외대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CK를 받아가지고 필리핀 트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9년 CK가 종료되면서 그 트랙이 없어졌는데 아마 내년이 아니라 다음 학기부터 이 마이크로 디그리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이제 필리핀어를 가리키는 그런 수업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필리핀이 많이 부족한데 아무튼 앞으로 좀 잘 이쪽 분야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정치적 분야를 이제 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이 정치적 양극화와 또 이 국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 그림은 겹쳐지는데 위에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두 가문이 이제 이 대립하는 그런 구도란 말이에요. 2022년에 왜 둘이서 유니팀으로 해서 두 가문이 하나의 팀을 형성을 해서 이 대선에 임했는데 아무튼 선거가 끝나자마자 분열 조짐을 보이고 이제 지금 완전히 갈라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양평 선생님도 정치학을 하시니까 이쪽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연합을 하고 또 연합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분열을 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 정치에 있어서 이건 그냥 권력 추구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엘리트만을 위한 엘리트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두 가문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합쳤지만 다음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분열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제 5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 이후에 필리핀 정치 지형이 아주 주목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를 위해서 분열되고 또 뭐 의회 청문회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필리핀 선거는 중간 선거는 대부분 이제 집권 여당이 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선거를 보기 때문에 2028년에 이제 대선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사라 두테르테만큼 이렇게 두각되는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결과에 상관없이 또 정치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정치를 저도 이제 정치학을 하니까 바라보면서 이 가문들이 사실은 뭐 차이가 없어요. 두테르테 가문이나 이 특정 가문이 특정 이념을 혹은 세대 계층을 대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누가 되나 우리 입장에서 필리핀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나 상관이 없는데 그 측근 위에는 그래서 이런 오직 이제 권력만을 위해서 이렇게 엘리트 가문들이 서로 합종 연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앨리스 고라고 하는 메이였었는데 그죠 시장이었었는데 좀 깜찍하게 생긴 이 여성이 스파이인가 뭐 아무튼 논란이 아무튼 큰 논란이 의회 청문회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는 보면은 지방 정치와 뭐 불법적인 행위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필리핀의 어떤 그 지방 정치에 지방 정치를 하셨으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관행이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국적 문제, 뭐 스파이 의혹 이건데 필리핀의 국적이 부여되는 게 이제 이 출생 신고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생 신고서는 조작이 가능해요. 돈 줘서 조작이 가능해서 많은 필리핀에 있는 중국인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리핀 국적을 취득해서 또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아까 그 포고 말씀도 그 이 온라인 게이밍 관련된 것들 이거에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지방 정치인들하고 이제 연계해서 아무튼 시장까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것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불거졌느냐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고를 이제 불법화 시켰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도 온라인 게임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필리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현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 합법화 시킨 거를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불법화 시키고 또 그 연장성상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필리핀에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위에 이제 조그만 상점에서 이 쌀을 쌓아놓고 거기 이제 이 쌀 가격인데 필리핀에서 이 경제에서 아무튼 이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쌀 가격이에요. 생활 물가. 왜냐하면 필리핀의 한 90%가 서민층, 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쌀 가격에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 가격이 막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정치인에 대한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베트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5, 6% 7% 가까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불편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BM 이 건설업이란 말이에요. 지난 정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현 정부 이 마르코스 정부에서도 그렇고 건설 사업에 많은 것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그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도 이제 보면은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고 또 효과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설 사업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에 부정부패하고 많은 관련이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이권도 많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외 관계에서 이 필리핀 문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아주 필리핀의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강대국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건 물론 이제 미국과 그이 미필 군사 이 어떤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서 하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 양청원 선생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이게 영토 주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미중 경쟁의 문제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이 그냥 장기판의 어떤 이 졸로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리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양자 이 해양 문제에 대해서 양자 그 협의체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부들의 어떤 이 어떤 이 어업 활동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 거기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부상시키고 이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필 관계인데 FTA가 이제 작년 말일날 발효가 됐어요. 이게 아마 이제 업데이트가 좀 아직 그래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회에서 다 그 비준이 돼서 돼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이제 우리가 양 국가 간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보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양 협력에 필리핀과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데 또 조만간 또 이 무기 이 어,
전투기 이 어떤 구매도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예민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제 질문은 이제 전략적 동반자로서 가장 필리핀과 중요한 양국 협력은 어떤 분야가 있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엽 선생님 정확하게 토론 시간을 지켜주셔가지고 네, 발표와 토론이 모두 완벽하게 시간대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김동엽 선생님의 그 질문, 그 토론 그 내용에 더해서 제가 이제 채팅창이나 손들기를 통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달라고 했는데,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발표문들을 다 수합해가지고 읽어보면서 필리핀 파트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죽은 마르코스가 산 마르코스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르코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빠르게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제 매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김동현 선생님 토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동현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던지신 거에 추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고용률에 변화를 줬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이제 그 발표문에서는 이제 언급하셨지만 제조업이 이제 상대적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제조업은 상당히 많이 지체되어 있고 그래서 제조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어느 정도나 큰 경제적 특히 고용률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지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리핀 가사 노동자 시범 사업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그거에 관한 논란들도 많이 있었는데 필리핀 국내에서는 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창원 선생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김동엽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부터 대답을 하고 이제 김민수 선생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학생의 티를 벗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고 사례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밖에 임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김동엽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두 가문이 이 분열의 길을 선택을 했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제가 이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 두려웠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분열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합쳐졌었을 때 이제 분열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사실상 하나의 팀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현지에 있는 이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라는 아무래도 제가 있는 곳이 다바오다 보니까 이제 사라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더 많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라는 처음부터 이 대선을 나갔을 때부터 부통령으로 출마했지만 그 전부터 이 대선에 나가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라는 이 정부가 자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네가 대통령을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마르코스는 사실 이 두 사람이 한 편을 만드는데 전임 대통령이었던 아로요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밀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 마르코스 현재 대통령의 누이가 큰 도움을 줬는데 이 두 사람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좀, 어, 옳지 못한 이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너 다음에 이번에 부통령을 하고, 사라 네가 부통령을 하고, 다음에 나갈 때는 우리가 무조건 너를 밀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보를 해줘. 라는 이러한 그 밀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3년, 집권 3년 차, 이 3년 동안 지나가면서 사라 두테르테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가문이 이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 이, 이 필리핀에서 이 폴리티컬 다이너스티라고 이 정치적 이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 정치 가문들이, 그러니까 thicker, 이렇게 점점 커지는 가문이 있고, 그러니까 thinner,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가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마르코스는 thicker, 점점 커지는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두테르테 가문 같은 경우는 thinner, 점점 줄어드는 가문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르코스의 가문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그 저기 뭐야 북부의 일로코스뿐만이 아니라 이 마닐라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그 센터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두테르테 가문은 이 다바오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바오 내부에서조차도 파더 두테르테를 제외한 나머지 뭐 사라 두테르테와 뭐 파울로, 그다음에 세바스찬 이 두테르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은 사실상 갈등을 할 수 없는, 이제 점점 마르코스가 이제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정치적 양극화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이념이냐, 계층이냐, 세대이냐 이런 건데, 뭐 그 김동현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 권력을 두고 두 정치적 세력이 갈등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뭉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계층이나 세대가 다른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대권, 이 대권이라는 이 하나만 보고 이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앨리스고 사건에서 나타난 이 온라인 게임에 왜 현 시점에서 드러났는가? 네, 제가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러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어,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사실상 이 두테르테 정권과의 이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이 포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포고라 온라인 게임 시장이라는 것을 두테르테가 열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국과 열려져 있었고 연계되어 있었고, 중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필리핀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어,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고용률이 올라가도 다시 중국으로 돈이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르코스가 이 포고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것이 걸려들었고, 이 앨리스 고 사건이 이렇게 이 단순히 불법 문제에서 이렇게 간첩단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빈곤율이 왜 낮아지지 않는가라는 문제인데,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BBM 프로젝트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 실질적인 경제를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이게 떠받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라기보다는, 대기업에서 큰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해서 흔히 말하는 큰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이러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빈곤율을 퇴치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일수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용 확대율을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100% 늘어났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2024년 7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4.7%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94.7%, 90%가 넘는 수치의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왜 이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단기적인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단기적인 일자리조차도 굉장히 이게 이게 확장되기보다는 그만큼 뭐랄까요? 처음부터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 고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100%가 된다 할지라도, 100% 가까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하는가? 크게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는 빠르다. 내가 보여주기가 빠르다라는 거죠. 이 정권 차원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기가 쉽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이 패트런 클라이언트가 필리핀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설 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르코스의 그 권력 내부 안에 들어있는 대기업 간의 그 관계가 이 건설 프로젝트를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토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토 주권 문제인가? 아니면 미중 경쟁이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언뜻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영토, 필리핀이, 그 전임 정부였던 두테르테에서는, 이 저기 그 재판소가 이 남중 서필리핀에 있는 섬에 대한 권리를 필리핀의 것으로 인정을 했지만, 사실상 두테르테가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게인스트를 했었을 때에 두테르테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두테르테는 이것이 영토 주권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협동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그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마르코스가 들어오면서 이것은 영토 주권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을 끌어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겹쳐지게 된, 이제 확장되었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양국간 협력 분야는 무엇인가? 제가 글에서도 썼지만 이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은 조금 조심스럽다. 한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역시 대한민국 역시 가운데 끼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다. 경제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필리핀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과 자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그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수빅 지역에 나갔을 때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그 관리자들이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우리도 요구한 거지만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요구가 굉장히 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필리핀 그 뭐야 저기 뭐지 가사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문 한번 써보려고 이제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실 뭐 큰 이슈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슈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필리핀하고 이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문제점이 나타났다거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분석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큰 이제 장점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어, 처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트윗할 것인가, 오퍼레이트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한국 측에 있다라는 점까지는 제가 발전이 되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연구 분야로 확장시켜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초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뭐 네. 충분하게 많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김동엽 선생님 뭐 조금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1분 정도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 마지막 그 가사도우미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 인구 절벽 때문에 외국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초청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노동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간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 경제 협력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필리핀에 투자해서 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인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왜 안 가는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인력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리핀에서 더 관심이 많고, 우리도 음,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이제 건설 사업의 그 어떤 뭐 시험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 단기 그런 어떤 직종이라든가 또 대기업 중심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제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제 발전이 혹은 정부가 투자가 이 트리클 다운돼서 이 밑에 서민들한테 가려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건설 노동자라든가 농업 노동자라든가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저임금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뭐 그냥 자기 생활하기에 급급한 이제 그 정도의 이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어떤 이 빈부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좀 고소득의 어떤 이 제조업을 증진시킨다든가 이런 분야에도 초점을 두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음,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